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25년 만에 자유보통선거로 치러진 버마,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이변을 발생시켰습니다. 1962년 내윈 육군 총사령관의 군사 쿠데타 이후 53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정부가 들어서게 된 것인데요. 이번 선거에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NGO들이 공정선거 감시 참관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민주연대가 참관단을 파견했는데요. 오늘은 이 참관단의 일원으로 미얀마를 다녀오신 국제민주연대 최미경 활동가를 스튜디오에 모셔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제민주연대 최미경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 처음 나오셨어요. 네. 혹시 다른 방송 포함해서 팟캐스트 첫 출연 아니세요? 맞습니다. 국제민주연대는 팟짱의 서포터즈이기도 합니다. 그죠? 네. 예. 저희가 국제민주연대와 함께 지금 겨울 공정여행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겨울 만주. 이게 11월 20일 모집 마감 예정인데, 날짜가 지났네.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신청해도 돼요? 한번 전화로 한번 문의해 보시고, 왜냐하면 제가 일찍 마감하는 이유가 중국 현지에서 기차표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그렇군요.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네. 예.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 그 다음에 만주리, 여기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얼른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하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도월 선생님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 일기를 쭉 보면 우리가 지금 상해, 북경 이런데 그 상품화된 여행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가실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뭐 연변, 만주, 우리 그 역사, 고구려 역사를 찾아서 한번 그 다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참하고도 윈난 여행이 있어요. 요거는 지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윈난성, 쿤밍, 따리, 리장고성. 이거 듣기만 해도 어떤 데인지 한번 가보고 싶다 생각이 좀 드는데 윈난 그리고 또 이 만주 여행 겨울에 우리가 사실 겨울 여행 쉽지 않은데 이 복잡한 서울 한국을 좀 떠나서 한번 여행을 해보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이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신청자가 많아야 되는데 신청자가 좀 많은가요? 일단 팟짱에서 네. 예. 팍팍 밀어주시니까 예, 네. 조금씩 이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여행 특징이 기존에 참가하셨던 분들 재참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뭐 어떤 경우는 한 번 갔던 분들 네, 또 가시고. 네,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이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예, 많습니다. 공정여행 그러면 뭔가 왠지 도덕적인 규범을 막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거라기보다는 그냥 여행자들이면 당연히 지켜야 될 수칙들을 그냥 저희가 그동안 조금 여행 부분에서 안 지켜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키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비행기야 어쩔 수 없다지만 되도록이면 좀 비행기를 국내에선 좀 덜 탄다든가 또는 되도록이면 현지 식당 굳이 또 해외까지 가서 한국 음식 먹기보다는 그 지역을 가장 오랫동안 보존해 오고 또 현재도 살고 계신 분들이 하는 뭐 현지 식당, 현지 문화를 좀 가깝게 접하자 뭐 이런 취지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꼭 김치찌개, 고추장 찾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네, 조금 불편하시면 뭐 네, 그 정도. 그런 거 뭐 개인적으로 챙겨가셔도 되지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지화된 여행을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 차별화된 여행을 원하신다면 국제민주연대의 이 공정여행 프로그램을 한번 꼭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사실은 좀 가보고 싶어요. 가셔야죠. 팟짱만 아니면 매일 하는 거여가지고 이게 도저히 저 같은 사람은 엄두를 낼 수 없지만 애청자 여러분 지금 그 신청자가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단체 공정여행을 시작한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과 함께 2016년 새해 첫 여행을 떠나볼까요? 차마고도를 따라 천혜의 자연과 소수민족들의 삶을 체험하는 차마고도 윈난 여행. 하얼빈 빈등지와 짜릿한 겨울을 만끽하는 겨울 만주여행. 하얀 설원 위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강원도 태백 영월 여행. 새로운 여행, 가치 있는 여행, 더 재밌는 여행. 공정여행과 함께 해주세요. 국제민주연대 공정여행사업단 전화 070-8812-5809 070-8812-5809 www.fairtour.co.kr을 검색해 주세요. 오늘 저희가 모신 이유는 그 버마에 다녀오셨어요. 지금 미얀마로 국명을 바꾼 나라인데요. 이번 총선을 다녀오셨는데 NGO들이 공정선거 감시단, 이게 옛날에 우리 80년대 공명선거 감시단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부정선거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야, 이거 우리 내년에도 우리도 이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어떻게 해서 처음에 이 버마 총선을 다녀오시게 된 건가요? 사실 버마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된 지가 저희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버마가 워낙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서도 군부 독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 중에 하나여서 그 저희 단체 특성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연대한다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군부가 잡고 있는 나라에다가 또 한국 기업이 투자를 한 거예요. 맞아요. 예, 가스 개발을 투자를 해서 한국의 모 대기업과 그냥 얘기해 주셔도 돼요. 여기는 팟짱이니까 괜찮습니다. 예, 대우 인터내셔널 과 이제 공기업 저희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공기업도 있었나요? 예,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가 같이 군부 독재 하에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이 버마가 굉장히 또 천연 자원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천연 자원에 대해서 그 사용권을 대부분 아직까지 군부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다가 또 한국 기업이 또 관여를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그때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해외 단체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발적으로 해외 NGO들, 해외 NGO들 특히 이제 버마에서 밖으로 망명한 버마분들 또 하나는 그 이전에 버마에 투자했던 가스 그 개발에 투자했던 미국의 유노칼사와 프랑스의 토탈사가 그 가스 파이프라인 하면서 인권 침해가 좀 심각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권 침해가 어떤 거였냐면 그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면서 거기가 이제 군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경호 문제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일단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지역에 있는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야 되고 땅을 빼앗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의 물건을 이제 일반인 민간인들이 지게 만드는 이제 강제 노동 저희가 이제 포터 강제 노역하고
군인들이 오면 항상 나타나는 여성 인권 침해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 버마 여성들에 대한 자기는 군인들이 버마 군인들에 의한 또 현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에 의한 강간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강제 이주하지 않는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네. 그 여성을 발로 차서 아이가 불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에는 의료시설도 안 좋으니까 결국엔 그 아이가 죽게 되는 뭐 이런 문제들이 미국 법정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를 접하고 한국 기업이 관여한 투자에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국제민주연대는 그동안 해외 진출 한국 기업들의 인권 침해 이런 문제들을 끊임없이 팔로우하면서 문제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뭐 이렇게 활동하는 인권 단체입니다. 사실 국내에 거의 유일한 인권 단체인 것 같아요. 국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국제민주연대에 회원 가입해서 힘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무지막지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만행을 고발한, 그렇지만 언론이 잘 또 제대로 쓰지도 않아요. 한국 기업들 문제여서. 그래서 참 어려운 시민운동을 하고 계시는 단체인데요. 이번에 직접 실제 가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특히 이제 버마 운동 한 10년 정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자료로만 읽을 수 있었던 버마 민중들의 이제 민주화를 향한 열망 크게 하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느낄 수 있었냐면 일단 결과를 아마 대부분 청취자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 NLD라는 야당이 거의 압승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버마 군부 쪽에서도 설마 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설마 압승할까 야당이.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공식적인 발표가 계속 늦어졌었는데 그 이유가 설마 했는데 정말 야당의 압승으로 나와버리니까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떤 수순을 밟을 것인가 계속 고민 중이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투표가 공식적으로는 11월 8일에 있었습니다. 11월 8일에 투표 시작 시간이 오전 6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거 참관단들은 오전 6시 이전에 거기 그 투표소에 좀 가도록 돼 있어서 미리 갔었는데 저희가 5시 반쯤에 투표소 앞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길이 뭐 몇백 미터 줄이 서 있더라고요. 전율이 민주화를 영원하는 그 민중들의 행렬이 그래서 감동적이셨어요. 너무 그걸 보면서 또 한 번 놀랐고 저희가 사전 투표소에 갔을 때도 이제 굉장히 투표하려는 열망들이 굉장히 높았고 뭐 투표인 명부 확인하는데 거기에 시스템이 정말 아직은 많이 부족한 지역이어서 버마 자체가 이제 낙후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표인 명부를 확인하는데도 정말 어떤 분들은 오전에 와서 오후 3, 4시까지 내가 기다렸다. 이러면서 투표인 명부 하나를 확인하는데도 그런데도 나이 드신 분들도 거기에 와서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민주화의 열망이 높다라는 거. 그렇군요. 예, 거기에다가 뭐 어쨌든 NLD라는 야당한테 거의 이제 몰표를 준 거잖아요. 아직 이제 선거 이후에는 좀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치겠지만 예, 그러한 것들을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뭐 민주화의 열망 그러면 1987년 6월 항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대부분 청년 학생 넥타이 부대 이랬거든요. 근데 버마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시절에도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전부 보수 정권 뭐 이런 데 투표를 좀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저희가 일부러 나이 드신 분들 또 젊은 사람들 다 일부러 한 인터뷰를 해봤었는데요. 일단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990년도에 투표를 해보신 경험이 다들 있으십니다. 그 버마가 이제 1962년도에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1988년도에 88 항쟁으로 불리는 1988년 8월 8일에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1990년에 이제 정부에서 총선거를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투표를 해보셨던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선거 결과가 NLD라는 현재 야당의 압승으로 나왔었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결국 군부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이제 군부가 왔었는데 그 당시 투표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NLD 어쨌든 민주화 세력 쪽에 투표를 하셨는데 그 결과를 인정받지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자연스럽게 나는 어디 지지한다를 서슴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래서 뭐
남녀노소 다 할 거 없이 어쨌든 민주화를 향한 열망 그리고 어쨌든 군부를 일단 빨리 끝내야 되겠다. 예. 아시아에서 가장 최장기에 속하는 군부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군정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았다 이런 네. 건데 사실 지금 비교해 보자면 우리도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실 DJ가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후보로 나왔고 굉장히 큰 그때도 이제 부정선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이제 우리도 군부가 이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하고 굉장히 많이 겹치는 아무래도 그 아시아 정치 역사들이 조금씩 많이 겹치고 뭐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도 뭐 87년 6월 항쟁이 있었다. 그럼 다 이제 버마 분들도 알고 계시고 버마는 우리에게 1987년 6월 항쟁이 있었으면 버마에는 버마에는 88년 항쟁이 예, 있었고 뭐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는군요. 자 그러면 전 국민이 몰려 나와서 NLD라는 그 야당을 그 투표로 이른바 이제 민주 선거로 그러니까 뒤집어버린 혁명의 역사를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세계에서 이 NGO 시선 때문에 아마 뭐 그 이른바 지금 군부 독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감시가 워낙 세니까 함부로 또 총을 쏘거나 이런 방식으로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주로 이 감시단원들의 활동이 어떤 거였나요? 일단 저희 국제민주연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에 이런 공정선거를 많이 행하고자 하는 단체가 하나 있는데요. 네. 아시아 네트워크 for 프리 일렉션이라 그래서 자유선거를 위한 뭐 아시아 네트워크 이런 NGO가 있습니다. 세계 NGO. 그러니까 아시아 쪽에 아시아 NGO. 아시아 본부가 어디에 있나요? 지금은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해서 저희는 참여를 했고요. 이 아시아 네트워크에서 버마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MOU를 체결을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저희 ID 카드 신분증을 발행을 해줬습니다. 네. 그렇게 했고, 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참여를 했고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EU에서 거의 정부 차원에서 이제 선거 참관단을 파견을 했고 미국에서는 카터 재단이 파견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규모가 몇 명 정도? 규모가 버마 언론에 나온 거로는 선거 참관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각국 정부에서도 이제 선거 참관단을 파견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파견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총 한 1,100명 정도 들어왔다고 당시 이제 버마 신문에 나왔고 또 군부에서 선거 참관단한테 협조해줘라 이런 공식적인 메시지를 언론에 내서 일단 저희는 이제 11월 3일부터 공식적으로 선거 참관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려 국제사회 1,100여 명이 이 선거 참관단으로 들어와서 사실상 버마의 총선을 감시했기 때문에 이 뭐 군부가 어떻게 힘을 쓸 도리가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어마어마한 민중의 열망을 어떻게 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로 좀 그 85%. 현재 선거 결과가 그러니까요. 전체 상하원 657석 가운데 329석. 여전히 한 절반 정도는 지금 그 현재 법상 버마 헌법상 25%는 무조건 군부에게 할당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황당하네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그것도 군부가 정해진 사람이 그 회의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회 회의에 그냥 돌아가면서 들어온대요. 돌아가면서요? 돌아가면서 그냥 아무나.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 아직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마 헌법의 25%는 무조건 군인이 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군부에서 개헌을 해야 되겠네요. 그 부분 이제 개헌 논의가 끊임없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개헌 논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자격 문제인데 대통령 자격 중에 하나가 배우자나 또는 직계 가족 중에 외국인이 있으면 외국 국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아웅산 수지 여사를 대통령을 못하게 하는 장치가 아닐까라는 게 사실 중론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현재 헌법으로는 수지 여사, 그러니까 버마 민주화의 상징이고 뭐 노벨 평화상도 수상했던 수지 여사가 대통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렇지만 지금 보면 그 집권 여당이 통합 단결 발전당 여기가 이제 군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인 건데 여기에 협조를 받아야만 NLD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는 권한 이걸 이렇게 갖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일단 현재 확보된 의석수 자체로는 네. 대통령을 뽑을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을 거기서 낼 수는 있는데 네. 뭐 수지 여사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말고도 이제 부통령 이런 조건들도 좀 있어서 네. 앞으로 그러니까 여당의 협조를 끊임없이 좀 받아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군부 할당제를 어떻게 예, 개헌을 통해서 할 것인가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일단 선거는 압승을 해서 이겼는데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될 절차적 과제들이 굉장히 예, 산적해 아주, 있는 예.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예. 어쩜 이렇게 한국하고 비슷한지 정말 첩첩산중이다 범아도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우선 지금 현행법하에서 수치의장이 대통령 후보가 못 되도록 만들어놓은 이것부터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어떨까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지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서 유학생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 영국인이었는데 이제 사망을 하셨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현재 아들이 2명이 이제 영국 국적으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수지 여사도 계속해서 군부하고 좀 협상은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전에도 되도록이면 일정 부분이라도 좀 개헌을 해보려고 했는데 막판까지 시도했으나 좀 실패를 했고 어쨌든 개헌 얘기는 국제사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예, 군부도 일정 정도는 좀 개헌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부인이 미국인 아니었죠? 이었는데 이게 이걸 알고 또 군부가 이렇게 해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치 여사를 타겟으로 해서 절대 민주화의 상징인 그분이 권력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꼼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참 이 정말 참 한국의 그 권력자들만 꼼꼼한 줄 알았더니 버마의 권력자들도 권력자들의 공통점이 있군요. 상당히 꼼꼼하다. 치밀하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군부가 정말 올해까지 치면 53년 정도. 53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버마의 그 지난한 군부 독재 때문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인권 탄압도 많았고 그래서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EU 또 미국 또 아시아 뭐 전 세계가 이번 선거를 그 주목해서 봤던 것인데요. 지금 보면 그 현재 대통령인 테이셰인 그리고 또 육군 참모총장인가요? 민 아웅 흘라잉 또 뭐 휴에만 국회의장 뭐 이렇게 사자 회동을 통해서 뭔가 개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주요 권력 이양 문제를 논의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건 좀 어떻게 될 걸로 보이세요? 일단 그 모임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국가 최고회의 라고 저희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지만 아마 그 정도 성격의 모임이라고 파악이 되고요. 어쨌든 요 회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국가 권력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 이제 사실 국가 권력 이양이 과거 1990년도에 안 했던 것처럼 다시 역행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사실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저희가 버마에서 만나본 분들도 그렇고 좀 역행하기는 지금은 너무 많이 왔었고 사실 군부가 이런 과정을 준비한 게 사실 이제 민주화 로드맵이라 그래서 2003년도에 이미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헌법 이제 다시 만들고 뭐 총선거 거치고 이런 과정을 하겠다 해서 그리고 군부들도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약간은 좀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다만 군부가 걱정하는 건 물러난 이후에 자신들의 안전 문제 가장 어디에서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조금 이제 안전장치를 좀 만들어두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버마에 있을 때 그 선거 결과가 사실 NLD 압승이라는 게 저희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11월 8일 날 선거 투표 마감을 하고 나서 바로 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가본 이제 작은 선거구들에서 이제 다 이제 손으로 수작업을 했습니다. 그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천연자원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임에도 자기 그 버마 내 국민들은 전기를 제대로 쓸 수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개표 과정을 보는 중에도 전기가 나가서
이제 손전등으로 비추고 세상에. 건전지를 이용해서요. 투표 이제 개표를 하고 이랬는데 뭐 이제 손으로 이제 개표 작업을 했는데 이미 NLD가 압승이더라고요. 저희가 한 30개 선거구, 그러니까 투표소 선거구라든지 투표소마다 한 30개. 왜냐하면 제가 좀 빨리 볼 수 있었던 게 어떤 한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에 교실마다 다 1, 2, 3, 4 이렇게 투표소 다 돼 있었거든요. 투표할 장소도 마땅하지 않아서 대부분 학교 뭐 이런데. 관공서를 이용해서.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이미 NLD가 한 3, 4배 정도 차이로 압승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조작으로 사후 조작으로 뒤집기에는 좀 무리겠다라는 감을 이미 좀 잡았었습니다. 아니, 세계에서 천연 자원이 많기로 소문난 그 나라의 백성들은 정작 그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불이 꺼져서 손전등에 의존해가지고 하는 정말 나쁜 자국민에 대해서는 안전과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 이 군부 정말 지긋지긋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이 군정 종식에 대해서 정말 그 국민들이 좀 이렇게 막 감동적인 장면도 많이 보셨겠어요. 뭐 눈물 흘리거나 뭐 이렇게 뭐 아주 인상적인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셨어요. 이제 저희가 선거 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버마 분들이 사실 통역과 이제 운전을 이제 도와주셨는데 사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같이 갔다 해외 경험이 많은 분들도 그러는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보통 저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거나 운전만 해주시는데 통역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계속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버마어로 올라온 페이스북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한테 보면. 근데 이제 버마 투표하면서 이중 투표 방지하기 위해서 투표가 끝나면 새끼 손가락 끝에다가 잉크를 묻히도록 돼 있어요. 이제 다 이제 투표하고서 나가는 길에. 그게 한 2주 정도 지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표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되는 징표군요. 다시 이제 들어와서 이중 투표 못하게. 그게 돼 있었는데 페이북 같은데 이렇게 여성들이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 잉크 묻힌 거를 이렇게 이쁘게 서로 나란히 나가지고 딱 올린 사진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우리 투표했다 뭐 이런 거. 우리 선거 투표 인증샷 같은 거. 그렇군요. 버마의 투표 인증샷은 새끼 손가락. 새끼 손가락에 잉크. 그렇군요. 버마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버마에서도 SNS 이런 인터넷 미디어의 위력을 좀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큰 언론들은 정부에 의해서 많이 이제 조금 이제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막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팟짱 같은 것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버마판 팟짱 환영입니다. 그래서 연대 방송 한번 하고 싶네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그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제 과거사 청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도 보면 민주정부 10년 있었지만 제대로 된 역사 청산이 안 돼서 또 과거로 돌아가고 지금 맞습니다. 뭐 시계가 벌써 우리도 1972년 유신이냐 응답하라 72년이냐 막 이런 비판들이 이제 SNS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여기도 굉장히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고 위중한 과업일 것 같은데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과거 청산이란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마 군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과거 청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아마 일정 정도 뭐 경제적인 부분을 군부가 마련해 놓지 않았겠냐. 예, 그런 뭐 증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근데 사실 지금 과거에 특히 이제 감옥에 사셨던 분들이 많이 이제 수백 명이 풀려나시긴 하셨는데 그분들이 여전히 좀 힘든 삶을 살고 계시고 저희가 이제 선거 참관 시기가 11월 8일 날 투표하고 11월 10일까지는 저희가 이제 다른 활동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다른 활동을 11월 1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NGO들 만나고 이제 앙산 수지 여사가 민주화의 어머니라고 하면 민주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 계십니다. 아, 버마의. 예. 우윈틴이라고. 우윈틴. 예. 그 우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 붙이는 존칭어 같은 거고요. 그분이 이제 작년에 진실의 힘이라는 한국 단체에서 수상을 하셨는데 그 바로 직전 이제 돌아가셔서 우윈틴 재단에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특히 구정치범분들 그리고 해직 언론인들 를 위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조그맣게 진료소 같은 거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구정치범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게 이제 버마의 감옥이 뭐 얼마나 힘들은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부병 같은 것도 많다고 하고 고혈압 많고 또 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셔서 이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앞으로 좀 어떻게 목소리를 내실지도 좀 중요하게 앞으로 과거사 문제에서 할 것 같고 아마 지금 조만간 이제 좀 지나면 그런 과거사 문제들이 다시 한번 크게 수면 위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버마하고 한국 정치가 많이 닮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사실 우리도 불과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양심수 시와 노래밤 이런 것도 막 했었잖아요. 그 양심수가 정치범들이 너무 교도소마다 많아가지고 그 수번을 다 일일이 하면서 이제 민가의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걸 했었는데 여기도 여전히 이런 정치범들의 문제가 있고 저도 예전에 이제 사회부에 있을 때 버마 망명자들 한국에 많이 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인터뷰도 했었고 또 그분들을 위한 무슨 집회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 취재도 하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 나라도 민주화의 길이 굉장히 그 민주화의 과제 또 민주화의 길이 아직 멀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좀 중요할 텐데요. 미국이 그 버마의 민주주의 문민 통치를 우리는 바란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국제사회의 요구를 군부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개헌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예, 뭐 민주화 과정에서 국내의 열기가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또 버마같이 너무 오래 그 군부 독재가 이어진 나라의 경우에는 해외의 관심 또한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선거 참관 같은 경우도 이제 본국에서도 당연히 이번에 버마에서도 선거 참관인들이 오랫동안 꾸준하게 활동하신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었고 해외의 지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팟짱이니까 편하게 얘기를 말씀드리면 미국이 버마만은 좀 지원을 했구나 정말로 다른 속셈이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뭐 오바마 대통령도 이제 버마 방문했었고 이런데 그런 어쨌든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계속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그 단체들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연대하고 이렇게 버마 변호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는 워낙 핫 이슈라서 조금씩 근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겠죠 물론 하지만 한 단계씩 조금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이제 군부가 25%로 현재 할당돼 있는 국회의원 수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4분의 1을 국회의 4분의 1을 군부가 장악하고 돌아가면서 한다는 게 그건 또 민주적이네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다 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나눠 먹자는 거 아니에요. 나눠 먹기를 공식화한 참 솔직한 버마의 솔직한 군부 이게 참 국제사회의 놀림감이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니 참 아이고 부끄럽네요. 이걸 또 허용해 줄 수도 없는 건데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선거 참관을 하다 보니까 아직은 시스템을 갖추려면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멀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 투표 참관하면서 실제 사전 투표소가 이제 대부분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소 안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일단 투표한 박스는 그 플라스틱 박스예요. 저희 한국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아니에요? 그 왜 우리 옷 정리함 같은 박스 옷 정리함 박스. 예. 네. 인터넷 쇼핑에서 파는 거. 예. 그거를 하고 이제 봉인을 이제 양쪽에 이제 탭 같은 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선거구에는 갔더니 봉인에 그 탭이 아니고 이렇게 종이 봉인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나 뜯을 수 있도록. 누구나 뜯어서 열람 가능하고 본 다음에 다시 닫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스카치 탭으로 이렇게 가해를 놓고 그래서 아니 여기는 왜 종이 봉인이냐 그랬더니 그 봉인하는 게 안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약간 이상한 낌새를 치고 여기는 또 와봐야겠다라고 이틀 후에 다시 갔거든요. 그랬더니 또 제대로 된 봉인 다른 데와 같은 이제 봉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인 바꿨네요. 그랬더니 저희가 가고 난 다음에 봉인이 도착해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다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이제 사전 투표 문제도 있었는데 사전 투표 함이 원래 제대로 된 이제 투표일 11월 8일 이전에 그날 아침에 일찍 새벽같이 각 투표소에 전달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전투표함 그 결과 합치도록 돼 있는데 한 선거구에 갔더니 사전투표함이 도착을 안 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아직 도착 안 했다 그래서 다시 그걸 보내줘야 되는 그거보다 큰 단위의 선거구로 갔더니 그대로 투표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 그리고 행정 관리자가 오랫동안 사실 군부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시기 50년 넘게 때문에. 지배를 받았으니 얼마나 관료화돼 있겠어요. 50년 이게 보통 세월이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거의 그 초로, 반세기 나이까지 반세기를 그렇게 했으니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행정 시스템도 너무 낡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된다. 또 선거 과정을 이렇게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지키는 데는 저희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못 봤습니다. 수십 개 선거구를 다녔는데.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사전투표함이 이제 끝까지 문제가 됐던 그 한 지역은 이제 결국에는 사전투표함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걸 좀 세보자. 투표가 몇 개가 됐나 이렇게 세봤는데 투표인 명부하고 투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투표함 안에 있는 그 투표 용지하고 차이가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한 10표 이상 차이가 나서 일정도 배분을 한 이유인데 10표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래 이거 가지고 뭐 큰 조작은 못했겠지 했는데 나중에 다른 지역 선거 결과를 들으니까 한 100몇십 표 차이로 여당이 당선된 지역이 바로 근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조작을 좀 많이 가졌던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감시를 하는데도 버젓이 또 부정선거를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저희가 한 지역은 갔더니 저희가 딱 들어가자마자 저희 이제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뭐 선거 참관단 옷을 입고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저희가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버마어로. 저희가 좀 분위기가 너무 험악한 걸 느끼고 안 되겠다 싶어서 마침 국내 참관을 한 그 역할을 한 2달 정도 하신 엔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밖으로 나왔는데 그 지역이 투표인 명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예를 들자면 뭐 돌아가신 분이 수십 명이 투표 명부에 올라가 있다던가 그리고 주소도 그 동네에 없는 주소인데 주소가 돼 있는 이상한 사람이 있다던가. 근데 그거를 이제 그쪽 이제 야당 분들이 NLD 분들이 그거를 다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요. 하고 이분들은 뭐 그 투표인 명부에는 있지만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다. 이런 명부들을 쭉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이미 주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신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가니까 그거를 막 토로하러 오셨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투표인 명부 문제는 사실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사실 얘기를 조금 이제 버마 얘기를 조금 듣고 갔거든요. 명부 문제가 이번에 조금 심각할 거다. 그렇군요. 투표인 명부 문제가. 우리랑은 조금 양상은 좀 다르네요. 우리는 어찌됐든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개표, 투개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저희는 뭐 국정원이 그냥 댓글 조작을 하는 나라니까 좀 첨단한 방법으로 방법이 첨단 방법으로 또 하는 뭐 이런 아주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버마 같은 있군요.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옷 입고 가도 그게 약간의 효과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순진해요. 예. 약간 이제 거기 선거관리위원회 분들 약간은 긴장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또 투표 이제 사전에 점검하러 다니면서 원래 이제 개표가 이제 11월 8일 4시에 선거가 끝나면서 개표가 바로 시작이 되고 아마 거의 밤샘까지 가는 개표였는데 현직 분들이 한 3분 정도로부터 밤샘 해줄 수 있느냐라는 저희가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처음에 이제 국내 선거 감시단으로 오랫동안 활동하신 단체를 방문했을 때 저희 보고 그날 밤까지 있을 수 있냐. 개표 끝나고 그 개표 결과가 좀 더 큰 단위로 이동을 할 거다. 투표용지와 함께 이동을 할 건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한번 물어보시고 그다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지역의 국내 선거 감시하시던 분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3번을 들으니까 이거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분들이 뭔가 크게 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총선이었고 여기서 군부를 뒤집지 못하면 민주화를 또 기대하기 어려운 이런 지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버마 사람들에게 정말 아주 생명과도 같은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버마로 기억하는데 이게 이 나라가 미얀마로 또 나라를 바꿨어요. 그래서 이게 버마하고 미얀마가 다른 나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다시 그래서 국호를 바꿀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일단 이제 버마 군사 정부가 1990년에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기존의 이제 나라 국명을 다시 이제 미얀마라는 나라로 명칭을 했습니다. 근데 버마 민주화를 열망하시던 분들은 군부가 국민들의 동의 없이 했다. 미얀마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미얀마냐 버마냐 이 부분보다는 국민의 합의 과정이 없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그동안 이 미얀마라는 국호를 반대했던 거고요. 조금 일정 정도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 이제 국호에 대한 논의도 한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이제 버마라고 얘기를 하면 그 버마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렇게 국가 개념이 없던 민족 개념으로만 있던 나라. 이 나라가 오랫동안 영국 식민지였죠. 영국 식민지 오래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 식민지 이제 독립시킨 과정에서 앙우상 장군, 지금 이제 앙우산 수지 여사의 아버지가 많이 역할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이제 버마족 또 따로 있고 소수민족, 소수민족 중에서 가장 큰 이제 다수족인 버마족이 있고 다른 이제 여러 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그러면 또 버마족이라고만 하면 또 이제 버마라는 국호를 쓰면 버마족만 또 대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어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적인 합의 과정을 한번 좀 국호에 대해서는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개헌도 해야 되지 국호에 대한 국민 투표도 해야 되지 뭐 민주화 아주 그냥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첫 발을 겨우 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한국 언론에 좀 안 나온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버마에서 이제 선거 마치고 나서 하나 들었던 부분은 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자금 상한선을 넘긴 의원을 조사하겠다 이런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약간 조금 살짝 선거 자금 상한선을 넘긴 의원들 조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기존 당선한 의원들이 조금 좀 몇 석 정도 위험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사실 그 선거자금 상한선을 대부분 넘겼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군부가 그것도 조금 준비해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나름 치밀하게 준비를 했군요. 그러니까 이 판을 좀 뒤집으려고 하는 최악의 발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대세를 꺾을 수는 없다. 아랍 민주화의 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다시 또 저렇게 시리아 내전으로 되고 있고 또 세계가 IS 때문에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건데요. 버마도 좀 이렇게 잘 민주화를 좀 이렇게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끌고 갔으면 좋겠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인권 단체들 특히 국제민주연대의 인권 감시 행동이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군인권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임태훈의 군인권 119.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군인권에 관해 무엇이든 물어보는 시간, 임태훈의 군인권 119 시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서울대학교 58대 총학생회장 김보미 당선인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군인권 코너에 여성분이 오셔가지고 오늘은 여군 얘기인가? 라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제가 국내 대학 최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커밍아웃을 총학생 회장으로 알려져 계신 김보미 회장님이 당선인 신분인데 지금은 군인권센터에서 인턴 하셨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그 인연으로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정식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제58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소비자 아동학부 1학번 김보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장님도 인사 말씀 해주셔야죠. 갑자기 선출직 앞에서 초라해지네. 네, 뭐 오늘 주인공이 아니야. 저는 선출직을 해본 게 고등학교 때밖에 안 해봐가지고. 뭘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부반장했죠. 네. 뭔가 하셨네요, 그래도. 네, 뭐 그러고는 계속 2학년, 3학년 때는 간선제 무슨 뭐 학예 차장, 학예 부장 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요. 네. 자, 그래도 쫄지 말고 인사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해야 돼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입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저희 이제 인턴을 했던 김보미 지금은 부총학생회장이죠. 이제 12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당선인을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신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네. 그 공약을 조금 보면 군인권 관련된 공약도 있어요, 하나. 아, 그래요? 예, 시민사회 교양 강좌를 1학점짜리를 만들어서 성희롱, 성폭력, 그리고 인권, 군인권, 장애인, 소수자, 성소수자 이런 교육까지 다 하겠다. 학교에 요구하겠다. 이런 게 공약에 있어요. 그리고 또 인권 가이드라인 같은 것도 공약에 있고 해서 되게 참신하다. 네.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가서는 다 이렇게 세팅했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이거 뭐 소장님이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라고? 사실 아니요. 전혀 얘기하지 않았고요. 인권을 표방해서 제가 당선된 총학생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인권 운동가와 인권 변호사와 NGO와 뭐 멘티 멘토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공약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하나의 어떤 대학 내 인권에 대한 어떤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군인권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인턴 하면서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자리를 잡아가는 때였어요. 2012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해본 것 같아요. 상담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전문 번역.
소장님이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말을 못해. 되게 엄하셨는데 근데 그때 한번 어렸어요. 제가 어리기도 했고 그런 경험이 나중에 제가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거나 했을 때는 큰 초석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제 시민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그쵸. 조직 활동을 하면서 네네네. 많은 도움이 됐군요. 그 우리 인턴 엄한 소장님, 네, 뭐 임대훈 소장님. 실전파는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저한테, 네. 그러니까 우리 인턴이 왜 됐는지 사실 궁금해할 거예요. 예. 우리 인턴 출신 중에 3명이 약간 좀 특별한 인연인데 김보미 총학생회장 당선자 말고도 네. 뭐 지금 독일에 이제 교환학생 간 조한준이라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또 성균관대학교 다니고 있는 지금 국제 담당하고 있는 뭐 조규서라는 친구도 있는데 네. 이 세 친구가 고등학교 때 만났어요. 그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인연이 시작이 어떤 계기로 그냥 고등학교 때 단체를 온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당시 모의 UN 인권이사회를 고대에서 1박 2일 동안 했는데 제가 네. 심사위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인연이 됐어요. 인연이 깊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니까 참 저희가 이 청취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보미 우리 학생이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이걸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알게 된 이유가 언론 지면에 많이 소개가 됐죠. 그렇죠. 네, 김보미 여러 가지 학생 이야기들이 나오고 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은 게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선거 기간 중에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에 네. 좀 관심이 더 많아졌던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리고 네. 거기다가 서울대라는 특수성이 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주목을 받을지 짐작을 했나요? 어땠어요? 제가 커밍아웃을 한 게 이제 정책 간담회였었어요. 근데 네. 정책 간담회는 이제 학내 구성원들과 이제 같이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크게 그때 한 발언이 이슈가 될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렇게 클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처음에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게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또 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선거운동 기간에 네. 이렇게 커밍아웃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요? 일단은 하겠다 안 하겠다의 여부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다면 선거 후보다는 선거 전에 그러니까 투표 네. 전에 하는 게 맞다. 왜냐면은 그것이 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택권을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유권자한테 나 된 다음에 다 저 뽑아주셨죠? 자 이제 제가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 저는 레즈비언입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제가 솔직하고 제 진짜 모습 그대로를 보여드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네. 투표 결과를 받아보는 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당시에 판단을 했을 땐. 네. 이게 국내 대학 통틀어서 처음이죠? 커밍아웃을 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뭐 성소수자 친구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알려질 때는 가족분들과의 갈등도 있고 뭐 힘든 면이 적지가 않은데 어떠셨어요? 근데 형제들한테는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그 전에. 네. 형제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근데 이 얘기도 미리 했죠. 근데 동생이 제가 11월 5일 날 했는데 11월 12일 날 수능을 봤어요. 이번에. 네. 그래서 동생한테는 좀 많이 미안했고 왜냐면 이거 때문에 집안이 좀 얼음장이 되기도 했고 부모님과도 지금은 이제 많이 이해를 해주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갈등이 좀 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언니가 굉장히 많이 지지를 해줬어요. 응원을 해줬고 부모님이 좀 언성을 높이실 때도 그래도 보미는 옳은 일을 한 거다. 보미를 지지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그래서 설득을 많이 해주어가지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나아진 편이에요. 근데 많이 놀라셨고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런 아빠가 들으시려나? 네. 아빠께서는 이제 선거 당장 때려치고 집으로 들어와! 이러시고 이제 엄마는 당장 페이스북에 글 내리라고 너 지금 이거 기사 다 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라고 막 이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당시에는. 그렇죠.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 만약에 보미가 뭐 이렇게 물어봤다면 좀 말렸을 거예요. 말렸다? 네. 또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줘야죠. 아니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이 아닐 거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기사화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것이 갖는 또 큰 의미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감내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역 거부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병역 거부하겠다라고 누가 조언을 구하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전과자란 낙인도 찍혀야 되죠.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 해야 되는 거죠. 갔다 와서는 5년 동안 공직에 취임 못하죠. 공무원이 못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뭐 취업할 때 불이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낙인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과연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성소수자라고 한다는 것은 그 가정부터 당장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뭐 저는 그래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뭐 상해를 입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가족들은 사실상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 탄원서도 써주고 뭐 그런 게 가족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유달리 저는 성소수자들이 커밍아웃을 하면 왜 그렇게 가족이 가혹한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물론 다들 그렇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뭐 성소수자 가족 모임도 만들어져서 뭐 어머니 아버님들이 모여서 이제 활동도 하고 미국은 그 유럽이나 이런 데는 선진국은 이 부모 모임이 엄청난 정치 세력화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퍼레이드 같은 데 보면 이 가족 모임이 맨 행진 앞에 서고 막 이래서 상당히 사회적으로도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한국은 모르겠어요. 가족주의가 뭐 가부장제가 굉장히 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좀 당연한 어떻게 보면은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겠죠. 우리 저는 뭐 예를 들면 좀 비난하거나 뭐 이렇게 좀 서로 상처 주는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살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도 한국 내에서 많았고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 예전에 제가 활동하던 사무실에서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스스로 목을 메고 자살한 친구의 장례를 제가 너무 어릴 때 이제 그런 걸 봐와서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았다면 말렸다. 봄이야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니? 이란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맞는 말씀이시고 실제로 지난주에도 제가 알기로도 이제 자살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애도에 대한 표현을 꼭 하고 싶었고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차별을 받고 싶지 않아서 한 거예요. 커밍아웃을 한 게 이 사회는 결국 어느 정도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차별을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서 너네들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감당해야 될 게 당연히 있겠죠. 어느 정도 당연히 예상을 했고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도 있지만 제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또 커밍아웃을 한 거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희 가족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걸 수용을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어머니도 뭐 엄마의 자리를 지킬 거다, 너를 이제 지켜줄 거다. 뭐 아빠 같은 경우도 봄이를 좀 이해해보도록 자기도 노력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좀 행복해요.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좀 두렵고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커밍아웃을 하고 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그런 뭐 격렬한 반응도 있었지만 점차 나아지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개인적인 면뿐만이 아니고요. 성소수자 최초 총학생 회장이 되면서 학교 안에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요. 당선 소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해 서울대에서는 교수의 성추행, 축제 사회자의 차별 발언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학내 구성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변화, 인권적인 변화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권리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되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사건 사고가 되게 많았죠. 뭐 11월 재작년 11월부터 시작됐었던 이제 성희롱 성폭력 교수 강석진 박오수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봄축제 폐막제에서 공식 성상에서 이제 차별 발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샤인과 관련돼서 이제 그 학생과 학생 관계 안에서 이제 갑을 논란 어떤 차별 발언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에서 최소한 안전한 공간, 어떤 자기의 어떤 성적 지향, 신체적 불편함 아니면은 성별 어떤 조건에 의해서 누군가가 차별을 받거나 그것이 혐오로 드러나 폭력이 되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음지에 있는 성소수자들이 좀 자기 자신의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그것이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공간.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꿈꿨던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바뀔지 저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소장님, 뭐 아까는 이제 보미 학생이 커밍아웃 하는 것을 좀 말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뭐 다 벌어진 일이고 총학생회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사회에 의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뭐 이제 어떤 정치학자들이나 이런 사회학자들은 87년 체제가 서서히 가고 있다. 그렇죠. 양김의 시대가 저물었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역대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는 순서가 좀 역방향이라서 좀 기분이 굉장히 언짢긴 하지만 죽어야 될 분들은 안 돌아가시고는 살아계시고 역순으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뭐 못마땅한데 삶과 죽음을 뭐 제가 어떻게 가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그걸 보면서 한 시대가 저물고 있고 이 시대가 저물면 과연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에 봄이 왔고 쿠데타가 일어났고 다시 암흑기로 갔다가 87년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무민정부가 들어서고 국민의 정부 들어서고 참여정부 들어서고 다시 지금 왕정복고 비슷하게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는 이게 하나의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터부에 대한 또는 금기시하는 것에 대한 균열을 가게 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이제는 인권 문제와 다양성 문제를 우리 삶의 한 켠에서 고민할 수 있는 저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있다. 저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분들은 한 명의 그냥 개인적인 어떤 내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일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것이 갖는 우리 사회의 금기에 대한 균열을 그리고 더 다양화되고 더 민주화되고 더 인권이 보편화되는 어떤 시작점 같은 의미. 저는 석천이 형이 커밍아웃 했을 때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뭐 지금 대학교에서 총학생 회장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인권을 외치고 있는 상황, 이게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방송인의 커밍아웃하고 또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도 뭐 학교마다 뭐 성소수자들이 모여서 뭐 모임을 만든다거나 이런 게 있었고 대학교 안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갈등이 그래도 계속 있어 왔잖아요. 이런 갈등을 좀 치유하고 뭔가 우리 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미 학생도 그거를 원했고 네, 그거를 원해서 한 거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술자리에서 뒤풀이에서 그 경영대 학생회장이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내 주변에 성수자 없는 것 같다. 제가 커밍아웃 하기 전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부총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네 옆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네,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제 그 친구 완전 벙쪄서 미안해. 근데 그러니까 좀 더 네임드 된 사람이고 혹은 자기가 그 대표자나 누군가가 했을 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 사회 안에서 학생 사회 안에서도 서울대학교 학생 사회 안에서도 부총 혹은 총학생 회장 정도 된다면 그나마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자리인데 그런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었을 때 그 파급력이나 아니면 영향력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친구 얘기를 해줬어요. 그것도 이제 계기가 한 번 된 것도 있고 제 주변이 되게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총학생의 집행부를 할 때나 제가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눈치를 봐요. 이 얘기를 계속 해도 되나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편안하게 막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갑자기 사실은 자기도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친구들은 이제 끼스러움을 계속 감추려고 했었던 뭐 게이 친구도 그냥 자신의 끼스러움이나 아니면은 어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점점 그 온기가 그런 분위기가 퍼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 자신을 감추고 내 본 모습을 감추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걸 억눌려 왔던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그게 지금 바뀔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대학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성소수자 최초의 그 총학생회장 당선도 있지만 네. 학내에서는 이러한 그 인권을 옹호하는 분위기만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숭실대학교에서 그 LGBT 그러니까 성소수자 그 모임에서 네. 영화제를 이제 하는데 그 로빈슨 주교의 두 가지 사랑인가? 네, 두 개. 예, 그게 이제 그 성공에 미국의 최초의 게이 주교 서품을 받으신 분의 이야기예요. 네. 그 영화 굉장히 감동적이긴 한데 그 영화 상영을 학교 측이 불허를 하면서 문제가 촉발이 됐거든요. 이제 네. 기독교 학교라는 거죠. 숭실대가. 근데 그 숭실대를 만든 분이 사실은 그 미국 선교사들 중에 한 명인 마포삼열이라는 네. 분인데 그분의 제가 그 손자를 만나고 왔었어요. 미국 갔을 때. 그분은 성소수자 인권 지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상당히 자폐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아니 학내에서 영화도 제대로 못 틀고 그걸 그럼요. 학교 당국이 불허하고 성소수자들이 거기 가서 집회를 해야 되는 상황도 하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는 과도기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네. 학교의 주인은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원하는 일 그런 목소리를 왜 막으려고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커밍아웃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봤는데 이제 좀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서울대학교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총학생회장 당선인으로서 좀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거운동본부 이름이 디테일, 네. 슬로건이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총학생회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모임, 그러니까 집결체예요. 이제 네. 거기에서 민주주의라는 그 근간을 바탕으로 투표를 하고 이제 성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총학생회는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어떤 아드보카시에서 이제 대변하는 네.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목소리는 하나로, 그 움직임은 하나로 보이되, 다만 그 목소리가 이제 집결되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관화된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혹은 이분법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네. 각자 가진 어떤 고유의 색깔들을 바탕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네. 함께 그걸 합의해 나가고 음,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움직일 수 네. 있는 그런 모양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맥락으로 네, 그런- 다양성을 향한 하나의 움직임. 저는 하나의 움직임이라고 해서 국정화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런 거는 그건 전혀 아니었죠.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국정화나 아니면 올바른 뭔가 그런 정책만 올바른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그 학교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네. 선한 인재. 요즘도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네. 올바른이란 단어를 열심히 쓰고 있으니까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선분배. 국정화, 올바른 이런 건 네, 금기어다. 금기어예요. 네, 다양성을 보장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선거 슬로건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데 공약이 대표적인 공약이 어떤 게 있었나요? 아까 일단은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도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크게 가져온 거였고, 동시에 이제 이번에 11월 선거가 4일 만에 당선이 된 게 1998년 이후로 18년 만에 된 거예요. 그러게요. 번번이 이제 투표율 50%가 네, 그래서 안 됐었죠. 학생 자치 그리고 거버넌스, 그러니까 학교 운영 체제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네. 다양성 공약해서 이제 인권과 관련된 공약들을 이제 큰 틀로 가지고 왔어요. 저희 욕심 있게 좀 냈었던. 네, 이렇게 언론에 보니까 이런 공약이 있더라고요. 학기 초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네, 외부인의 네. 전도를 제지하겠다. 네. 이런 공약이 있는데 이건 이게 무슨 굉장히 뜻인가요? 많은 오해를 불러왔고 네. 그것 때문에 악성 댓글들과 주기도문과 저를 위한 중보 기도문과 이게 김보미가 네. 커밍아웃과 함께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활동이다. 근데 사실 이 공약은 저희 부총학생회장,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인 저희 부총학생회장이 낸 공약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학내에서 기독교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맞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개독 이런 말을 쓰면서 그만 좀 해라.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저희가 이제 기숙사 입주철에 네. 외부에서 봉고차를 하나 이제 끌고 와요. 교인들이 들어와서 문이 열려 있잖아요. 기숙사가 이제 들어가야 돼. 학생들이 입주하니까. 그럼 네.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똑똑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고, 그래요? 학내에서도 내가 어디과 선배인데
그러면서 계속 쫓아오면서 주님을 믿냐, 뭐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 그래서 계속 그만하시라고 하는데도 쫓아오면서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100% 전도 대상. 네.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이제 학교에 다닐 때 혼자 뭐 앉아 있으면은 와서 이제 살며시 옆에 앉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옆에 앉아 계시다가 말을 걸죠. 뭐 어떻게 지내시냐, 시간 언제 되냐 이렇게 물어보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걸 제지하겠다는 박 기자님 기독교 아니에요? 전 기독교죠. 네, 근데 기독교인데도 그렇게 하는 네,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어디 교회 다니냐, 맞아요, 어떤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그런 걸 그러니까 제재하겠다. 과한. 그러니까 외부인이 들어오는 거는 일단 그건 제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입주철에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숙사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막 똑똑하고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고 이러면 이제 그리고 학내에서는 과하지 않게 하자, 그런 캠페인을 좀 해보려고요. 아니면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떤 부스를 이렇게 차라리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뭐 차를 나눠주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오면 전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서기연이라고 해서 서울대 기독교연합이랑 이제 한번 만남을 갖고 이야기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학교 안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인정받고 이해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의 자유. 그러게요. 근데 이게 막 부풀려져가지고 국민일보가 뭐 보니까는 엄청 부풀리는 것 같더만. 네. 사실 확인 꼭 해야 하고 기사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기자분들께. 합리적이네요. 네.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저희가 보미 씨 당선인의 개인 얘기도 좀 궁금해요. 대학생은 아까 1, 2학번이라고 했나요? 1, 2학번. 와, 2012년도에도 대학생들이 들어왔군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게 되는데 대학생활이 그러면은 와서 난 꼭 학생 운동 해야지. 아니요, 뭐 이런 생각 오히려 정말 아까 과가 소비자 아동학부에서 이제 아동 가족학 전공을 하고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여성 일가정 양립, 물론 운동이랑 맥락이 좀 다 있긴 하겠지만 이제 여성학이나 아니면은 가족 체제와 사회 체제의 그 교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여성 일가정 양립 이런 뭐 이혼 가정과 거기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보겠다. 뭐 인권과 관련된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세터에서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과대가 됐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이제 과 대표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 집행부를 하게 되고 생활대 학생 집행부를 하게 되고 목소리 커야 돼 어디 가서든. 이게 또 술 좋아하고 이제 목소리 크니까 야 쟤라고. 쟤 내년 딱 과대감이라고. 꿈나무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뭔지도 모르고 이제 취해서 좋아가지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맞아요. 신입생 때는 시키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랬는데 이제 집행부 하게 되고 그러더니 내년에 후보가 없는데 보면 네가 해라 이렇게 해서 생활대 학생회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 총운위를 들어갔다가 그 이제 지금 총학생회장 하고 있는 분한테 이제 후보 제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총까지 했다가 이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를 해봐야겠다 해서 총학생회장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그 지난번 부총학생회장 지금 부총학생회장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선거 때 물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투표가 성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힘들어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전화해서 막 뭐라고 했거든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정책도 제대로 안 내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나가니까는 니들이 투표율도 그렇게 그따위로 나오는 거지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왜 그랬냐면 저한테 제의가 되게 늦게 들어왔어요. 11월 선거인데 10월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내고 싶었던 공약이나 이런 걸 낼 그런 것도 없이 급하게 이제 막 선거를 꾸려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했고 그 당시에 이제 총학생 회장이 성적 때문에 이제 제적을 당하면서 사퇴를 하게 되는 학생사회
비극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총학 실리를 못 하겠다 이렇게 막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이제 또 엄청 혼내셔가지고 아니 그런 울렸군요. 그런 불신이 강한데 그런 불신을 깰 만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도 안 하고 나가서 이제 뭐 하냐고 막 뭐라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안 그래도 소장님 좀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또 울려놓고 또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셨어요? 아니 도와준 건 없어요. 잔소리만 많이 했죠 사실. 네. 동희 씨가 알아서 잘했는데 저희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은 좀 돌이켜 보면은 이게 제 때도 그랬고 제가 97학번인데 저 때도 그랬어요. 저 때도 뭐 학생 운동이 다 죽었다. 못하러 과대표를 하냐. 공부해야지. 취업 준비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뭐 대학교 다닐 때 IMF도 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98년 이후로 많이 학생 사회가 이제 취업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학생 운동 쪽에서 소위 학생 운동 쪽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서 아까 뭐 목소리 크다고 뭐 이쁨 받고 이러면서 꿈나무로 컸는데 근데 작년에 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런 거 볼 때 학생운동 자체가 학생들한테 외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총학이 나한테 뭘 해줘? 총학이 나한테 왜 필요한데? 라는 질문이 가장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있었어요. 뭐 있어봤자 뭐 학생회비 내 돈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래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불신을 깨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들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어떤 목소리를 모아서 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총학생회가 필요하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복지 공약을 좀 많이 냈어요. 그 3월 선거 때. 아, 대학 사회에서도 복지가 중요하군요. 왜냐면은 내 삶이 좀 나아져야 되거든요. 총학생회에 관심을 갖고 내가 여기에 어떤 요구를 냈을 때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내 삶 그러니까 단순히 복지 공약뿐만이 아니라 어떤 강습진 박오수 어떤 성희롱 성폭력 교육이나 학생들은 이제 가불관계예요. 성적을 주거든요. 그리고 그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때 조사를 했었을 때 나왔던 것 중에는 오빠라고 부르면 F를 줄 거고 교수님이라고 부르면 F를 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술자리에서 이제 이게 농인지 아무튼 진심인지는 그런데 농담이라고 해도 받아들이는 하면 안 되는 발언이죠. 의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억울했는데 그런 사건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좀 해결하려고 하고 어떤 봄축제 때도 그랬고 그 외에도 어떤 복지 공약이나 아니면은 목소리를 내서 이런 게 필요해요라고 했을 때 빠르게 대응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소통이 된다라고 좀 느꼈던 것 같고 학생회가 있어서 좀 낫다라는 생각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학생회가 이런 거 저런 걸 해줬으면 좋겠다가 이번에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 총학생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이 호응이 있었기 때문에 뭐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잘 다시 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지금 굉장히 강하고 또 잘 해나가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뭐 스펙을 쌓고 취업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내가 취직해서 열심히 활동해야지. 그때 내 목소리 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때 되면은 아마 그런 시간이 없을걸요. 그렇죠. 또 그렇게 되는데 어때요? 그 대학생들 만나서 친구들 아니면 후배들, 선배들 보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국정화 교과서 문제 얘기했지만은 국정 교과서에 대해서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학생들이 저희 스누라이프라는 어떤 게시판에서나 아니면 그냥 자기들끼리 밥을 먹을 때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 그 어떤 이슈보다도 그러니까 2008년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 국정화에 대한 그 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만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희가 더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앞으로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대신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회가 잘해야 된다. 어떤 맥락이냐면 자기들끼리 이념 싸움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운동권 옛날에 여러 단체들이 있었을 때 자기들끼리 뭐 NL이니 PD니 맨날 싸우고 있는 학생이 뽑아놨더니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게 내 목소리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신들의 어떤 이념 싸움을 바탕으로 이기면 나가고 막 이렇게 되는 양상을 좀 달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영의 논리로만 싸우죠. 학생 개인의 고민은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서울대학교
그 가을에 있었던 인권 주간 행사에 저희가 부스를 차려서 이제 서울대 안에 있는 인권센터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이제 하는 거고 그 기관과 겹쳐서 이제 축제가 있었는데 그 저희가 이제 부스를 차려놓고 뭐 소시지도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요 군인권 문제에 와서 설문에 응답하고 관심을 갖고 특히 그 전역하신 분들까지 그렇게 많이 오고 여성들도 되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이 학내 안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느 순간 없어지는 선후배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군대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없어지는 거는. 근데 그게 예전에는 개인의 고민이었다고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술 퍼먹이는 거. 불쌍하다 그러고 따라갔다 주는 거. 그 다음에 첫 휴가 나오면 밥 사주는 거. 그리고 너무 자주 나오면 구박하는 거.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얘가 군대에 가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이제 인식이 전환하는 겁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공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총학생회나 각 단대 학생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기존에는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위 말해서 거대 담론에만 너무 치우쳐서 가니까 물론 그것이 갖는 또 의미 크죠. 예를 들면은 그 학생운동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런 대통령 직선제도 안 됐을 것이고요. 박종철 열사나 뭐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서 여러 민주화 투사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을 초기화치 버리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런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가 다 갉아먹고 있긴 하지만 없었을 것이다. 근데 그 한 단계를 넘어서서 뭔가 확장된 개념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학생운동 사회 내에서 뿌리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좀 변화의 어떤 이제 이 디테일 선본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좀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게요. 그런 에너지 그리고 그런 기대가 지금 녹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보미 우리 당선인의 역할이 앞으로 큰데 성소수자 문제뿐만이 아니고 뭐 장애인들 장애우 학생들의 뭐 강의실 접근권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 또 학생들의 어떤 바라고 있는 복지적인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화해 나가느냐 디테일하게 가느냐가 중요한데 디테일하게. 어떤 각오가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더 연장선상으로 가면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은 약간 거부감을 갖는데 약간 이걸 권리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너가 이 학교에서 성희롱 성폭력 문제에 대한 피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너의 당연한 권리다. 뭐 등록금 관련해가지고 등록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는 거 재경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학생의 권리다. 우리가 이걸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라는 것을 계속 어필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복지에 대한 공약도 너희가 학교 자치나 아니면 학생 자치나 아니면 등록금에서 어떤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그 비용이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필요한 곳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권리고 뭐 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들도 권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당연히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누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접근 방식을 좀 그렇게 해나가면서 하나씩 풀어나가야겠다.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풀어나가면은 뭐 아까 뭐 국정교과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대학생들만의 입장을 또 내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저희 서울대 총학생회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커밍아웃을 총학생 회장이 이끌어가는 서울대 어떻게 바뀔지 많은 주시를 하고 계실 텐데 근데 다른 단과대도 그럼 투표가 다 성립이 된 건가요? 네, 11월에 정말 이례적으로 모든 단대가 4일 만에 다 성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다른 학교는
그러니까 저희가 관악에 무산 장군이 있다라는 농담이 있는데 11월마다 다 선거가 무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제 페이스북 댓글 이런 데다가 네. 이거는 무산 장군님 안식년이시랍니다. 이래가지고 성사가 됐잖아요. 네. 근데 안식년이신 줄 알았는데 출강 나가셨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는 좀 아직 연고되는 투표를 하고 있고 네. 그 외에 어떤 뭐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나 이런 데 좀 무산이 좀 많이 나고 있나 봐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무산 장군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악을 떠나셔서 단과대학까지 다 같이 성사가 됐어요. 네. 그래도 이제 서울대가 이제 변하면은 다른 대학도 변해 나가지 않을까. 좀 더 학생회가 힘을 갖고 권리를 하나씩 학생들에게 챙겨주면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또 뛸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지 않을까 기대를 좀 혹시 해보는데요. 그런 뭐 그 다른 대학과의 인권과 관련된 연대나 이런 거는 혹시 뭐 제안해 볼 뭐 일단은 한번 테스트처럼 한번 해보고요. 이게 좀 잘 된다 그러면은 자료를 이제 요청하는데 이렇게 주거나 우리가 어떻게 했었는지 뭐 시행착오를 겪었던 거에 대한 조언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의 본연의 문제로 네. 뭔가 이렇게 같이 연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틀이 거의 이제는 찾아볼 수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등록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대는 이제 그 물론 법인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등록금이 국립대라서 좀 저렴한 편인데 사실상 사립대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등록금을 부모님들이 내준다고 하지만 자기 생활비도 또 따로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뭐 수업을 들어가서 졸고 있고 수업이 늦게 들어가는 게 그놈의 알바 때문에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기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역량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대학생들이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대학이 지금 뭐 다 장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차장까지 다 팔아가지고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김밥 할머니들도 뭐 돈만 생기면 다 갖다가 그놈의 장사하는 학교 갖다 준단 말이에요. 인권단체는 안 갖다 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구조를 끊는 고리는 저는 정치인들한테 저는 기대 절대 할 수 없다. 사학들한테 정치자금 받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또는 사학 집안 출신들의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스스로 좀 연대해서 뭔가 이렇게 자기 권리를 획득하는 그런 제안을 좀 한번 서울대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사이다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게 있고 서울대는 이제 국공립대학들끼리 이렇게 연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심위를 좀 같이 준비를 해봐도 좋죠. 그러니까 이게 법제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게 등록금 심의위원회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그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설득이 되면은 그걸 뒤집을 수 있게 그 숫자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공립대 다른 대학들이랑 같이 좀 연대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프레임을 짜보는 것도 재밌는 연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그 되게 무력해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순응하는 그런 단계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무한 경쟁 체제를 계속적으로 강요하다 보니까 그 문제 나는 하다가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기 스펙 쌓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의 우리가 모이니까 된다더라 하는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아까 권리 말씀하셨는데 그 등록금에 관한 것도 우리의 권리다 이거를 얘기를 해서 연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저희가 이쯤에서 좀 오늘 인터뷰를 정리를 해보고요. 앞으로 김보미 학생, 총학생 회장이 어떻게 활동해 나가는지 저희가 눈을 부릅뜨고 보겠습니다. 임통 선생님이 전화할 거예요, 맨날. 잘못하면 전화해서 혼내고. 잔소리하시고. 잔소리. 너는 왜 일을 그따구로 해? 아니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좀 연대를 해야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군대 입대하는 이제 시기들이니까 1, 2학년 때가. 그럼 저희들이 이제 뭐 총학생회하고 뭐 공동으로 해서 군인권 카드 같은 것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가이드북을 제작할 수도 있고 좀 구체적인 걸 저는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뭐 1학점짜리 강좌가 안 만들어진다면 뭐 상반기 하반기에서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하루짜리 뭐 그런 강좌를 만들 수도 있고 저는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많이 연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봄 가을 축제 때 가서 또 캠페인도 하고 네. 소세지도 팔고 해야죠. 소세지. 그 소세지 인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다 팔렸을 네. 거예요. 그래요? 그때 저희가 이틀 동안 네. 600개 넘게 팔았어요. 네, 다 솔드아웃이 됐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대 활동도 기대해 보겠고요. 김보미 당선인의 마지막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뭐 일개는 이제 뭐 댓글을 괜히 봤는데 한번 봤다가 이제 그런 댓글들도 있고 이런 그런 댓글들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많이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커밍아웃으로 이제 그냥 제가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맞아요. 정말 커밍아웃을 하는 것은 별일이 아닌 이 친구들이 어떻게 정책을 잘 해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임기에서도 하나하나 공약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총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팟짱에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잘 못하면 임태훈 소장님이 전화할 거예요. 네, 오늘 와주신 김보미 당선인 그리고 임태훈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